최근 몇 년 사이 확실히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볍게는 의복, 음식부터 무겁게는 국적까지. 도대체 왜 저 따위로 행동할까 싶은 만행은 여전한데요. 그런데 이런 만행을 일삼는 중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전쟁 중인 러시아인데요. 한때 일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베리아를 내주고 기필코 한국인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코리아 선언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저 선언의 원문과 더불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역을 위한 운송수단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이 있고, 해양을 접하지 못한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항공운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활발히 사용하지만 나머지 2개 운송수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실에서는 철도운송을 이용할 수 없고 도로운송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꿈의 철도 노선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차 한 번에 유럽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유럽을 돌고 오는 자동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과 통일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러시아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아예 한국인들에게 시베리아를 내주고 한국인들을 이주시켜 러시아 발전을 꾀하자는 코리아 선언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동북아 정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정체, 한반도의 분단 지속, 그리고 미국 패권의 점진적인 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긴장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이 출현하는 것이 러시아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보고 있죠. 동시에 러시아 내 일부에서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2005년 11월 발표한 코리아 선언입니다. 인구 감소 대처, 영토 보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코리아 내 자발적인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05년 11월 러시아 잡지 폴리티치스키 클라스에는 소위 코리아 선언, 코리지스키지 매니페스트 01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선 주요 부분에 대한 원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원문이므로 문어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비록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서방과는 달리 제3세계 이민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고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해결책은 물리적으로 오직 하나의 민족을 받아들이고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민족,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는 바로 통일된 한국이다. 러시아는 바로 한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야 한다. 물론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러시아 민족은 예외이다. 이 방법은 확실하고 옳은 것이다. 러시아를 구할 방법은 닫힌 러시아인 것이다. 물리적 공생을 향한 특별한 권한은 러시아와 한국 간 물리적 연합국가 창설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 러시아로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이민 노동자들로는 생산 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력은 우랄 통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개발해야 하는 러시아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 불모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한민족의 제2의 자진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 한국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수출 지향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고효율성과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실제적이다. 한국은 서비스가 아닌 바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남한은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경제와 명확히 구별된다. 한국의 경제는 만성적인 자원 부족, 특히 석유 부족의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한이 세계 12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민족층 인구는 대략 7,200만, 남북한 전체이며 6,700만이 한반도에, 약 20만이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 한민족의 인구 규모는 러시아 한국 공생국가의 개념에 이상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러시아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극동, 바이칼, 연해주 및 시베리아의 풍요로운 땅에 자발적으로 이주할 2,500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는 이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도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경제는 천연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또한 비우호적인 삼각지대인 일본, 북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력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즉, 남한은 외형적인 번영에도 불과하고 물리적 생존의 기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긍정적인 국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면성을 들 수 있다. 한민족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이 있으며 친절하고 훌륭하게 교육받은 이들이다. 바로 이 점이 낮은 수준의 남부지역 이민자들에 비해 러시아에게 이로운 점이다. 한민족은 그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고 신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뛰어난 노동 숙련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물리적 재난의 상활하에서 한민족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바, 그들의 공동체적 폐쇄성이나 동화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의 물리적 폐쇄성은 내부 지향적인 바, 동화를 원치 않으며 이웃 국가를 동화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반면 남부 이민자들의 인구적 폐쇄성은 외부 지향적인 바, 이는 반도체적 폐쇄성이다. 남부 이민자, 중국 쪽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동화를 허용치 않으면서 외부 사회, 즉 러시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동화시키려 한다. 러시아 민족의 몰락 상황에서 이러한 남부 이민자들의 특성은 러시아 민족 소멸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즉 한민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에 다가오는 물리적 재난과 러시아 민족의 소멸은 중국에게 러시아로의 평화적인 침략 혹은 대량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의 공상 속 시나리오가 해가 갈수록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수많은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밤낮 없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랄 동쪽의 무인지경에 정착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에 닥친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바로 한민족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와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동맹국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한민족을 러시아의 정치적, 실제적 동맹국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제2차 자발적 러시아 이주로 가능할 것이다. 수린이 주장한 코리아 선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시베리아에 한민족을 이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품은 시베리아는 전 세계가 2500년 동안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전 세계 자원 매장량의 약 20%를 소유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를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 자원들에 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산유국의 지위에 몰라섭니다. 물론 동해가스전으로 잠시 산유국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꺼진 물꽃입니다. 이러한 시베리아 자원을 통해 미래의 자원외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은 중통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동토지역 아래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됐는지는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이 코리아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북한과의 통일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제 반도 국가가 아니라 대륙 국가가 됩니다. 즉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러시아에게 있고 만약 시베리아가 가진 자원 창고를 한국이 개발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해 팍스 차이나 시대를 열고 싶어하고 그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시작으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차하면 세계 리더로 군립할 준비를 마쳤죠. 수린 박사가 주장한 한러 공생국가는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처지인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헝국입니다. 차후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치열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푸틴과 김정은이 대면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안에서 비교적 중립 논조를 지키고 있는 방송국 NTV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비교를 방영했는데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러시아가 진행한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시뮬레이션이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요약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군의 전체 병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2022년을 기준으로 상비군 50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10만 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만 비교했을 때는 한국 약 36만 5천 명으로 12개 군단과 36개 사단, 32개 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15개 군단과 84개 사단, 11개 여단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력으로는 북한군이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전차, 장갑차 및 포대의 숫자 및 성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차의 경우 한국은 총 22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2 이상이 3세대 이상 전차로 K1 전차, K1 이원, K2 흑표 등을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총 4300여 대의 전차를 사용 중입니다. 이전에 북한은 소련제 T-60 전차를 자체 개량한 2.5세대 전차들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병식에서는 M2020과 같은 3세대 전차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총 31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K202 2500대 이상 생산 보급되었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전방 배치가 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약 2600대지만 거의 골동품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포병 전력입니다. 한반도는 산과 강이 많고 좁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유용한 무기는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언제나 포병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약 5600대의 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K9 자주포 1300대, K5A1 자주포 1180대, K105A1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급의 무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은 8800여 대의 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8년에 2018 자주곡사포를 개발하였는데 그 성능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의 방사포의 경우 연평도 포격전 당시 지상에 착탄된 포탄의 30% 가불발탄이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방사포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격 헬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군의 공격 헬리콥터 전력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국은 A641을 36대 이상 가지고 있고 2017년부터 그 전력을 보강 중입니다. 북한군의 주력 헬기는 미-24로 20여 대가 있지만 기체들의 대부분이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포병 전력의 성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노후화되고 성능이 비교적 떨어져도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포탄을 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일단 피격이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전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운영 중이며 현재 60여 기의 발사대와 사거리 300터부터 1000km의 현무2, 500터부터 3000km의 현무3을 실전 비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탄두 중량을 더 크게 늘린 새로운 개량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있습니다. 전략군은 100여 개의 발사대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군 비교입니다. 전투함정 한국 90여 척, 북한 420여 척, 상륙함정 한국 10여 척, 북한 250여 척, 기뢰전 함정 한국 10여 척, 북한 20여 척, 지원함정 한국 20여 척, 북한 40여 척, 잠수함정 한국 10여 척, 북한 70여 척으로 물량면에서 북한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 병력의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보다 약 6배 많은 함정을 운용 중인 북한의 해군 병력은 6만 명으로 한국의 4만 명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함정들의 대부분 소수로 운용이 가능한 소형함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실제로 한국 해군의 주력함급 군함 하나는 북한의 함대 하나보다 더 유용합니다. 미사일도 배가 커야 더 많이 장비할 수 있는데 순간 화력이나 전투 지속성 면에서 비교를 불허합니다. 배가 커야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연료 탐재량이 늘어나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함대 간의 대결을 상정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낙후되었어도 북한 해군이 한국 해군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수함 전력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한국의 취약한 대잠수함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속 경운기라며 늘 놀림을 받는 북한의 잠수정이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이 쏘는 어뢰를 맞고 나서야 잠수함의 유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해군은 드러난 약점을 보강해 주력함들의 취약한 대잠전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대형함 추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해군이 방공 능력이 극대화된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장보고급 잠수함이나 손원 1급 잠수함을 9척, 그리고 SLBM을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안창호급 잠수함을 무려 3척씩이나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북한도 한국을 향해 언제든지 SLBM을 날릴 수 있는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 잠수함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대한민국 해군이 처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스텔스기인 F-35의 배치 이전에도 유사시 72시간 이내 북한 전역에 대한 제공권 장악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 국방백서에는 국군은 국방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군의 전력을 대외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공군만큼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은 남북의 공군력 차이는 누가 봐도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공군은 말할 것도 없이 항공력이 동남아의 지역 강국 공군보다도 약합니다. 북한이 육군은 장사정포와 경보병, 해군은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신형 미사일정을 비대칭 전력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한국 공군이 경계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전투기가 아닌 탄도미사일과 경보병의 공군기지 습격입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무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시절 물건인 미그-15와 미그-21이며 최신 기체가 미그-29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최고급으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면서 북한 공군은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이미 여러 번의 실전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인 F-15 및 F-16보다 약한 것으로 증명된 기체입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경우 양적인 면이나 전술 교리 면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무기나 장비 등은 주변국들과의 경쟁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나마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북한군의 상태를 보면 병사들의 기초 체력부터 무기의 질까지 모든 것이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높은 무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북한의 무기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와 미사일의 양은 한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벌어진다면 한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발생할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승패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든든한 동맹인 미군 및 다양한 국제사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북한이 한국을 이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군의 전력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 구조가 북한과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북한이 중요할 때마다 무력 도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한민족이었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선택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어떠한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권역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발트 3국, 체코 등 동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까지 올리자 이에 대응해 대만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13%를 증액하며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국방 및 무기 예산의 급증 추세는 자연스럽게 주요 구매국들의 무기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글로벌 무기 공급 측면을 보면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인 세계 1위 미국의 독주와 세계 2위 러시아와 4위 중국의 정체, 신흥 강국인 세계 9위 한국과 12위 튀르키예의 급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자, 우크라이나 이후 다음 화약고로 지목받고 있는 대만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을 대표하는 TVBS 방송은 지난 7월 6일 대만 뉴스에서는 보기 드문 호평일색으로 한국을 인정해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처럼 국제 군수 시장에서도 현재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 유럽의 한 군수업체 CEO는 한국의 군수산업은 마치 농부가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고 묵묵히 밭을 갈아오며 조금씩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결과와 같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그 수출 전략을 분석해보면 먼저 한국산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리는 까닭은 물건이 좋고 가격은 저렴,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공급해주는데, 이는 미국의 군수업체들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제안에 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독일이 비록 유럽 시장에 무기를 조달하는 핵심이지만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TVBS는 한국산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는데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은 시스템이나 탄약의 구경이 미국이나 나토의 표준에 부합되어 호환이 가능하며 성능면에서도 기존 강자들이 만든 물건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이나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없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인데, 폴란드가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의 수많은 무기들을 구입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TVBS는 한국의 독특한 마케팅 방식, 즉 기술 이전을 포함 구매자가 원하는 무기 인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 풀로 생산 라인을 돌리는 과감한 생산 방식 등이 많은 나라의 호감을 받고 있다 라고 전하며, 한국은 이제 세계 4위 방산대국이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무기를 자급자족하는 기술력이 여의치 않고, 게다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여러 국가들로 인해 대만은 거의 대부분의 무기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처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강을 부르짖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만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앞에 TVBS는 작년 9월 21일 한국에서 성대하게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 2021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이 열렸는데 40여 개 국가의 350개 기업이 이번 산업전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방산대국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이 만든 K2 흑표전차를 비롯 K9 자주포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화력 시범과 정확한 작전 능력을 선보였는데, 자국의 무기를 각국에 배치하려는 목표를 가진 한국은 올해 2022년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 세계 군수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TVBS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무기 내역과 규모를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무기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의 구매 내역에는 K9 자주포 648문과 FA50 경전투기 48대, 그리고 K2 흑표전차 980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금액은 148억 달러로, 이는 한국 군수 역사상 가장 큰 계약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산 무기로 인해 올해 이미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BS의 보도가 나간 후 한 달이 지난 작년 10월 10일, 이번에는 대만의 화시뉴스, 화축신문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군수품 판매 실적을 소개하며 CNN 특파원의 보도까지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부터 2016년 1%대에서 2017부터 2021년에는 2.8%로 확대되며 177%의 수출액 증가세를 보여 세계 제8대 무기 수출국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무기 강대국에 비하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구입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CNN 기자의 보도를 소개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에 구입한 K2 흑표전차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일부 전차들의 임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금해진 동유럽 국가들 처지에선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 도입만으로는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에 폴란드가 또 포착한 한국산 무기가 바로 FA-50인데요. FA-50은 당장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국가들에게는 최단 기간의 납품이 가능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탁월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지상무기뿐 아니라 FA-50 경전투기까지 구매하자 만약 중국이 침공한다면 지상전보다는 해상과 공중에서 대부분 전투가 발생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급기야 지난 5월 TVBS는 폴란드로 수출하는 FA-50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만은 T-91 소총과 총알만 팔고 있는데 한국 질투해봐야 뭐하겠어? 북한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의 FA-50은 F404라는 좋은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F-16과 비슷하지만 구매가는 F-16보다 저렴하죠. 그러니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전투기입니다. 대만은 한국의 군수산업 그 꼬리도 따라가지 못함. 대만은 맨날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답 없음. 대만은 TSMC 가 있다고 한국을 이긴 것으로 생각해 다른 분야에서는 아닥하면서 중겠다. 한국은 전투기도 만들고 팔고 있는데 대만은 군수업체와 뒷거래나 하고 그러니 군수공장들이 문을 닫지. 대만은 한국 비웃기나 하고 질투만 하지. 만약 당신들이 외국인이라면 대만의 경국호 전투기를 사겠어? 한국은 자체 제작한 탱크와 자주포도 있는데 정말 한국을 이겨보고 싶다. 대만은 한국에 감박증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부터 받자. 대만 국민들은 자체 개발을 외칠 때는 그런 게 비웃더니 이제는 한국이 부러워 눈이 빨개진 건가?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로 방산 수출 거점 국가를 확대함과 동시에 방산 수출의 틀세 시장 공략 강화에 더 힘을 쓰고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리스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중국을 제치고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된 것입니다.